안녕하세요. 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개성공단을 무엇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평화의 상징, 남북협력의 마지막 보루, 혹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유일한 안전핀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개성공단으로 출근하던 그날까지 저 또한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언론에서 떠들던 장밋빛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죠. 차가운 철조망을 넘어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곳. 그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신뢰가 언젠가 거대한 통일의 미랄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믿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연극이었는지 그 무대 뒤편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 세계가 감동했던 평화의 드라마는 사실 북한 정권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독재자의 각본이었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협력의 대가로 지불했던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그 돈이 사실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 핏빛 경로를 이제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제가 처음 비무장지대를 넘어 개성공단 땅을 밟았던 날의 공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쪽과는 모든 것이 달랐죠. 회색빛 건물들과 무표정한 사람들, 그리고 어디를 가나 우리를 서늘하게 지켜보던 감시의 눈초리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보려 애썼습니다. 우리가 지은 번듯한 공장 건물들, 최신식 설비들 앞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던 북측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이 작은 변화가 저들의 삶을, 그리고 북한 전체를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순진하고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평화 공존의 실험장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북한 정권에게는 너무나도 효율적인 외화벌이 시스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와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선의를 빨아들여 김정은의 금고로 곧장 보내는 거대한 흡입구요.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에 취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 기꺼이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전 세계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남한 기업에서 일하며 달러로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고 시장 경제를 배워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설명받았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노동자들의 손에는 단 한 달러도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수억 달러의 현금은 북한 노동자들의 통장이 아닌 노동당 39호실이라는 곳으로 곧장 송금되었습니다. 그들의 최고 존엄을 위한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죠. 그 돈이 평양의 고위층을 위한 사치품을 사고 해외의 비밀 계좌를 채우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는 당시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선의가, 우리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결국 가장 끔찍한 무기를 만드는 자양분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평화의 대가로 우리가 지불한 돈은 결국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국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의 드라마에 열광합니다. 폐허 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일어선 기적의 역사,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조차 부러워하고 미국도 인정하는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곧 성공과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개성공단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 믿었습니다. 심지어 중국마저 이 모델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철저한 기만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선의가 어떻게 북한 정권의 비수가 되어 돌아왔는지, 세계가 어떻게 북한의 거대한 연극에 속아 넘어갔는지, 평화의 상징이라 믿었던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개성공단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개성공단으로 출근하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통일대교를 건널 때만 해도 제 가슴은 벅찬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허리를 넘어 남과 북이 함께 땀 흘리는 현장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을 넘어 한민족으로서의 뜨거운 무언가를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를 지나 북측 출입사무소를 통과하는 순간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무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하던 북한 군인들의 눈빛,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낡고 회색빛의 풍경들은 제가 넘어온 남쪽의 세상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또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듯한 이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공장.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첫인상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그야말로 최첨단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직수입한 최신 자동화 설비들이 눈부신 조명 아래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바닥에서는 먼지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기계가 돌아가는 경쾌한 소음과 갓 포장된 제품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여느 첨단 공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몇몇 설비는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그 어떤 공장보다도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 대한민국 기술력의 심장을 그대로 옮겨 심어놓은 듯한 광경에 저는 잠시 안도감과 함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공장 내부를 둘러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최첨단 기계들 사이를 움직이는 사람들, 바로 북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소리가 제거된 흑백 영화 속 인물들 같았습니다.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 기계처럼 반복되는 손놀림,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들에게서는 활기찬 생산 현장에서 느껴져야 할 최소한의 생동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도, 작은 잡담을 나누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약속된 움직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생산 라인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기계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제가 관리해야 할 핵심 설비 중 하나였죠. 저는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기계 앞에는 저와 함께 일하게 될 북한 측 작업 반장이 먼저 와 있더군요. 40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다부진 체격에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제어판을 열고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센서 오류 같습니다. 이 부분만 재설정하면 금방 해결될 겁니다. 자신감 있는 제 목소리에 그는 대답 대신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뚝뚝함을 넘어 마치 제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도 한 사람을 보는 듯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공구를 들어 센서 커버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제 손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손은 아니었고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제 움직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오. 네? 하지만 매뉴얼상으로는 이게 가장 빠른 조치인데. 남측의 방식은 남측에서나 통하는 거요. 여긴 절차가 있어. 그는 저를 기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한 뒤 작업장 구석에 있던 붉은색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분이면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그는 어딘가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통화하는 동안 멈춰버린 생산 라인 뒤로 수십 명의 북한 노동자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부동 자세로 서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동요하거나 자기들끼리 웅성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부자연스러운 정적이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설비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상관의 지시만 기다리는 사람들. 눈부시게 밝은 조명 아래 그림자처럼 서 있는 영혼 없는 육체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어색하게 공존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나만의 기술과
자본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하나의 거대한 무대였고, 저 사람들은 그 무대 위에서 정해진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 연극의 조연으로 막 도착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들의 침묵이 가진 의미를, 그 무표정 뒤에 숨겨진 공포의 깊이를 조금씩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남한 관리자들은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설비를 가지고 들어갔고, 생산 계획부터 품질 관리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했으니까요. 북한 근로자들은 우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저 성실한 노동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처음 몇 달간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진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업복을 입지도 기계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생산 라인 구석이나 사무실 한편에 유령처럼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죠. 언제나 두세 명이 짝을 지어 다녔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건 그들의 눈빛입니다.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그 눈빛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당 간부이거나 게으름을 피우는지 감시하는 일종의 감독관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불량품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납기일을 맞추려면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곧장 북측 작업 반장을 불렀습니다. 남측으로 치면 생산팀장 격인 사람이었죠. 나이도 저와 비슷했고 일 처리가 꼼꼼해서 제가 꽤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업 반장 동무, 이거 오늘 밤에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연장 근무조 바로 편성해 주십시오. 수당은 규정대로 두둑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그는 대답 대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어깨 너머 사무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내에게로 향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우리를 지켜보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작업 반장은 그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저에게 고개를 돌려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안 됩니다, 부장 동지. 규정된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공장이 멈추게 생겼는데 규정 타령이라니요. 무엇보다 평소 그의 성실한 태도를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이며 재차 설득하려 하자 이번에는 구석에 앉아있던 그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와 제 어깨를 툭 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측 선생, 여긴 남조선이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정해진 절차대로 하시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저를 부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렀죠. 그것은 존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넌 이방인일 뿐이니 선 넘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곳의 진짜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생산 라인을 책임지는 건 남한의 기술부장이었고 현장 인력을 통솔하는 건 북한의 작업 반장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저들,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보위부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달러를 벌어다 주는 기술자이자 관리인에 불과했고 공단은 그들의 손아귀 안에 놓인 거대한 통제구역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공단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억지 미소와 보위부원이 지나갈 때마다 순간적으로 굳어버리는 그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우리끼리 나누는 농담 소리에도 복도 저편에서 번뜩이는 감시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남측 직원이 무심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듯한 말을 내뱉었다. 다음날 아침 아무런 설명도 없이 추방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가 들었고 누가 보고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제가 아끼던 그 작업 반장에 관한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의 아들이 폐렴으로 심하게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이 쓰여서 몰래 한국에서 가져온 종합 감기약과
비타민 몇 통을 그의 작업복 주머니에 찔러 주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동정심이었고 인간적인 연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습니다. 부장 동지하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그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를 마주쳐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고 업무 외에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했던 눈빛은 겁에 질린 동물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남측 관리자에게서 불순한 물건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가 밤샘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상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며칠간 혹독한 사상 교육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건넨 건 그저 몇 알의 약이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남조선의 타락한 자본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사상적 독약과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공장을 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 사람들과 섞여 오염되는 것을 막고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싹트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비단 저와 그 작업 반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0여 개의 모든 남한 기업에서 모든 북한 근로자들이 겪어야 했던 일상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공단 구석구석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요? 경제협력의 모델이요? 아니요. 그들에게 개성공단은 가장 통제하기 쉬운 거대한 외화벌이 수용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끔찍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기름을 치는 부품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이 작은 나라가 이룬 기적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대한민국은 단 몇십 년 만에 압축적으로 이뤄냈고 그 저력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같은 첨단 산업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K-팝과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본조차 대한민국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중국은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하며 따라오려 애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선의와 자본이 어떻게 북한 독재 정권의 생명줄이 되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평화와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땀 흘려본 달러가 어떻게 북한 핵 개발의 자금줄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자금 세탁의 흐름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개성공단 하면 많은 분들이 초코파이를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남측에서 간식으로 제공되던 그 초코파이는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거의 화폐처럼 통용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장마당에 나가면 개당 몇 달러에 팔릴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에는 고된 노동에 지친 그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까 싶어 하나둘씩 챙겨주던 것이었는데 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진심 어린 미소를 볼 때면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초콜릿 과자 하나가 이념의 벽을 허무는 인간적인 교류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너무나도 씁쓸하고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고작 초코파이 하나에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단순히 맛이 좋아서? 남쪽 물건이라 신기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단 한 푼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남측 기업들은 모든 월급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달러로 지급했습니다. 최저임금만 해도 당시 북한 일반 노동자 평균 월급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그 돈만 제대로 받는다면
초코파이는커녕 웬만한 가전제품도 살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유독 아끼던 북측 작업 반장에게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장 마당에서 같이 담배를 태우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월급은 다들 잘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달러 말입니다. 생활에 보탬이 좀 됩니까? 그 순간 늘 무뚝뚝하지만 가끔은 인간적인 표정을 보이던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부장 선생,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당의 배려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당의 배려. 그 말은 북한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정해진 대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는 것은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날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짧은 공포와 체념의 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북한 노동자들의 손에는 단 한 달러도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수천만, 수억 달러의 현금은 노동자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이라는 북한의 외화관리기관으로 모두 송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은 그 돈을 다시당 자금관리부, 즉 김정은의 개인 금고를 관리하는 곳으로 고스란히 상납했습니다. 충성자금이라는 명목 아래서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무엇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월급 대신 북한 돈으로 몇 푼을 받거나 그마저도 현금이 아닌 국영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물표, 즉 상품 교환권으로 받았습니다. 남측 기업이 100달러를 지급하면 그중 90달러 이상은 당이 가져가고 노동자에게는 고작 몇 달러 가치의 북한 돈이나 물표가 전부였던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착취이자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한 규모의 임금 갈취였습니다.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개성공단은 실제로는 김정은 정권의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달러 수입원, 거대한 외화벌이 기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게 착취된 수억, 수십억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요? 북한 주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쌀이 되었을까요? 낡은 집을 고치는 자재가 되었을까요? 천만에요. 그 돈은 고스란히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으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로 전 세계에서 사들이는 최고급 양주와 명품 시계 같은 사치품 구입 비용으로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평화 통일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선의로 지불했던 그 달러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지도 모를 핵탄두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제가 선의로 건넸던 초코파이 하나가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결국 제 동포와 가족을 겨눌 비수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웃으며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협력이 아니라 공범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공장의 소음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 규칙적으로 울리는 프레스 소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 속에서 나름의 질서와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특히 북측 작업 반장과 함께 라인을 점검할 때면 그랬습니다. 그는 늘 말이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기계의 미세한 이상 소음을 귀신같이 잡아냈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언어 대신 기계의 언어로 눈빛으로 소통하며 묘한 동료애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측 관리자와 북측 노동자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땀 흘려 함께 일하는 그 공간에서만큼은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언젠가 수줍게 웃으며 제게 건넸던 차가운 샘물 한 잔의 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체제와 이념을 넘어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온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공장 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 가장 분주하게 라인이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작업 반장이
평소처럼 기계 점검을 핑계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기계의 소음에 목소리를 묻으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 그리고는 스쳐 지나가며 제 손에 아주 작게 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땀에 젖은 그의 손의 감촉, 그리고 제 손바닥에 남은 작고 단단한 종이의 질감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걸 받으면 안 된다는 이성과 그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쪽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숨이었고 어쩌면 제 목숨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주머니에 쪽지를 깊숙이 찔러 넣고는 라인을 계속 살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는 수십 개의 눈이 저를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감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몰래 확인해 볼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찢어버릴까?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가족의 얼굴을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제게 무언가를 전하려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쪽지를 펼쳐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두 명이 공장 안으로 그림자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굉음을 내며 돌아가던 모든 기계가 일제히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공장 전체를 지배하던 소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얼음장 같은 정적이 채웠습니다. 북측 노동자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 사내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보이부원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북측 작업반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보이부원 중 한 명이 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다른 한 명은 제 쪽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내놓으라오.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작업반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땀 흘리던 동료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른 동료를 사지로 모는 그 지옥도를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보이부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구나. 하지만 그들은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업반장을 공장 한가운데로 끌고 가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사무적으로 감정 없이 마치 고장난 기계를 다루듯 한 인간을 부서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 끔찍한 폭력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측 관리자라는 제 신분은 그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무력한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들은 짐짝을 끌고 가듯 그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공장 바닥에는 그가 흘린 핏자국과 이가 몇 개 부러져 나간 자리가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공장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라 불리던 이 공간은 한순간에 거대한 감옥이자 처형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동료의 비명과
고통을 외면한 채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역겹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 하나하나에 그날 제가 목격한 그 남자의 피와 고통이 스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는 여전히 제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쪽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짊어져야 할 끔찍한 진실의 무게이자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공단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텅 빈 그의 작업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전에도 감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모든 벽에 눈과 귀가 달린 것만 같았죠. 북측 인원들은 물론이고 저희 남측 관리자들을 향한 보위 부원들의 눈초리 역시 눈에 띄게 서슬퍼레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공단 전체를 샅샅이 후고 다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 작업 반장은 계속해서 제게 나타나 피 묻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의 절박했던 눈빛, 미세하게 떨리던 손가락, 그리고 제 손에 닿았던 거친 종이의 감촉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아니, 받았더라도 즉시 그의 눈앞에서 찢어버렸어야 했습니다. 어설픈 동정심과 오만한 안일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쩌면 한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저는 괴로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달러를 벌게 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기술과 노동력을 교환하며 평화의 기반을 다지는 위대한 실험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그들의 인간성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 안위를 위해, 그리고 평화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이 모든 부조리를 외면했던 겁니다. 저는 방관자이자 명백한 공범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늦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퇴근 버스에 올라 무심코 창밖을 보는데 공단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떤 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은 피골이 상접한 얼굴의 여인과 그 품에 안긴 작은 아이였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텅 빈 눈으로 공단 안쪽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작업 반장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쪽지에 그토록 애타게 적었던 쌀과 약이 필요하다던 바로 그 가족이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그들 앞을 지나치는 찰나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텅 비어버린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텅 빈 눈빛이 수만 개의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당신이 내 남편을,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소리 없이 절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그 눈을 계속 마주 볼 용기가 없어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텅 빈 눈동자는 제 망막에 그대로 낙인처럼 새겨져 버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을 맞으며 저는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옷과 따뜻한 식사, 푹신한 침대. 제가 이곳에서 누리는 이 모든 당연한 것들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락함은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대가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통 위에 제 편안한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적 지원도 아니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교묘하고 세련되게 포장된 착취 시스템이었고 저는 그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톱니다 바퀴를 돌리는 부품일 뿐이었습니다. 더는 공범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제 양심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것은
매일 아침 그들의 텅 빈 눈을 마주하며 생산량을 독려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배를 불리는 잔인한 연극에 계속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고 듣고 느낀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평화의 상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가려진 이 기만적인 시스템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제 안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그 작업 반장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제가 진 빚을 단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것만이 공범이었던 제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창밖의 칠흑 같은 북녘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히려 기이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야 할 길이 정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 길의 끝이 죽음일지라도 더 이상 이 위선과 거짓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외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한 밤부터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부여받았던 직책도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경력도 그저 허울뿐인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직 살아서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 쫓기는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남측 동료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혹시 내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읽어내지 않을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모든 것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 지시를 내리고 북측 관계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면서도 밤이 되면 홀로 방 안에서 탈출 경로가 그려진 작은 종이 조각을 수십 번이고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손톱만 한 그 종이는 제 목숨줄이자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었습니다. 들키는 순간 저는 물론이고 저와 아주 잠시라도 눈을 마주쳤던 모든 사람들이 반역자의 공범으로 몰려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제게 배정된 숙소의 창문으로 개성공단의 꺼지지 않는 불빛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라 불리던 저 불빛의 그림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절망했는지를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북측 노동자들의 퀭한 눈빛, 억지로 지어 보이던 어색한 미소,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들의 몫이 된 적 없는 달러 뭉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외면한 채 저 혼자만 빠져나간다는 죄책감이 목을 졸랐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결국 거대한 악의 공범이 되는 길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짐, 아니 신분을 증명할 만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갈아입을 옷 한 벌만을 챙겨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이 울려댔습니다. 수없이 머릿속으로 그렸던 경로였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애는 듯한 겨울 공기는 현실의 공포를 몇 배는 더 생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만 들려도 반사적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약속된 장소에는 이미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안내인은 어떤 말도 없이 오직 고갯짓 하나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숨을 죽인 채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눈앞에 검고 거대한 강줄기가 나타났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의 희미한 불빛이 마치 다른 세상의 신기루처럼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에 닿기 전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강가에는 이미 여러 명의 북한군 초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주기적으로 어둠을 가를 때마다 우리는 갈대숲에 몸을 숨기고 얼음장 같은 진흙 바닥에 완전히 밀착해야 했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냉기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이가 부서져라 악물고 소리를 참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침,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움직임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주저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이 순식간에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에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등 뒤로는 저를 삼키려는 칠흑 같은 어둠과 총구가, 눈앞에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희미한 불빛이 있었습니다. 거센 물살에 몇 번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쪽지를 건네고 끌려가던 그 작업 반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헤엄쳤을까. 마침내 손끝에 축축한 흙과 갈대가 잡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무트로 기어 올라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거친 숨만 간신히 내쉴 뿐이었습니다. 함께 강을 건넌 안내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강변에 엎드려 제가 방금 건너온 검은 강과 그 너머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안도감보다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청춘과 인생을 바쳤던 곳,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던 그곳을 저는 영원히 등지고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땅, 그곳에서 저는 조국의 이방인이자 이름 없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걸고 카메라 앞에 섰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단순히 제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폭로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얼굴들, 희망 없는 눈동자로 묵묵히 재봉틀을 돌리던 그들에게 제가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비단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비극이자 미래를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전 세계가 개성공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평화와 협력의 상징,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유일한 숨통,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성공적인 만남.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달러가 북한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윤택하게 만들고 그들의 생각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라도 심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선의와 대한민국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 정권을 먹여 살리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평화의 신호탄은 그들의 손에 들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개성공단의 가장 무서운 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혹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구호 물품이 굶주리는 아이의 입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 연구소로 흘러 들어간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개성공단이 그런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달러를 지급했지만 그 돈은 단 한 번도 노동자들의 손에 직접 쥐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들이 정한 극소량의 현물이나 북한 돈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월급을 떼먹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악용하여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정교한 자금 세탁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건넨 달러는 평양의 호화로운 백화점을 채우는 사치품이 되었고 새로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연료가 되었으며 인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보위 부원들의 군합발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꿈꾸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그 손을 잡아 무기를 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통제와 감시의 굴레 속에 가두었다는 점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는 이유로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간의 경제적 이득은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포기한 대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저에게 몰래 쪽지를 건네주려다 발각되었던 그 작업 반장의 겁에 질린 눈빛을 떠올립니다. 나만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온 가족이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던 그 공포를 기억합니다. 국제사회의 선의는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체제 선전의 도구로 만들고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 세계를 향해 감히 호소합니다. 북한을 향한 막연한 동정심과 순진한 지원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제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원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재 정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정권의 선전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들의 인권 개선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하고 일관된 압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의가 더 이상 그들의 무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북녘 동포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진실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철조망 너머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